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에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으로 압송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고청 분기점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벽두를 강타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최정예 델타포스와 최첨단 항공전력이 투입된 작전으로 13년 독재 정권은 고작 3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반미연대 선봉 마두로 대통령은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히며 아메리카 대륙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밤중 이뤄진 미국의 공습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소식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전투기 소음과 함께 90분 동안 곳곳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관측된 겁니다. 항공기 소음과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피를 하다 아슬아슬하게 폭격을 피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확고한 결의라는 작전을 시행한 겁니다. Or 2:01 a.m. Caracas local time, and the apprehension force descended into Maduro's compound and moved with speed, precision, and discipline towards their objective while apprehending the indicted persons. 전 세계 미군 기지 20곳에서 동원된 전투기만 F-22 전투기, B-1 폭격기, 심지어 미국의 극비 기밀 정찰기인 RQ-170 센티널까지 150여 대. 베네수엘라는 미처 방어도 못하고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CIA 팀을 현지에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입는지 철저하게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ow this raid came together, how the CIA had been on the ground tracking Maduro, even tracking Maduro's pets for months and months, has no official American presence. The American embassy there closed in 2019. 마두로는 부인과 함께 도망가려 했지만 체포를 담당한 미국 델타포스에게 침실에서 붙잡혔습니다. 델타포스는 지난 2019년 IS 전 지도자를 사살한 부대로 오사마 빈 라덴 제거로 유명한 네이비실과 함께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지시 3시간 만에 13년의 마두로 독재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에 손 쓸 틈 없이 당한 마두로 대통령은 두 손을 결박당하고 눈가리개를 쓴 채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는 새해 인사를 건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곧 재판에 넘겨집니다. 계속해서 안정모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항공기에서 엉금엉금 내려옵니다. 다리가 불편한 듯 쩔뚝이는 마두로 대통령. 미 법무부는 마두로를 곧장 마약 단속국 인근 사무실로 호송했습니다. 백악관은 범죄자가 걸어갔다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 속 마두로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두로 대통령의 두 손은 결박당하고 눈과 귀를 가린 모습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 등이 마약 카르텔이나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등과 연계돼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두로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베네수엘라 통치 방안을 직접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2차 공격까지 실시할 거란 경고도 있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진두지휘하며 힘자랑을 제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거라고 리조트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적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국이 과도적으로 통치와 관리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미군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어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조만간 운영 주체를 지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베네수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irst attack was so successful, we probably don't have to do a second, but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wave, a much bigger wave, actually. 네, 이번 공습에 유엔 안보리도 긴급 회의를 여는데 어떤 공방이 예상됩니까?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외국에 의한 국가 운영 선언이 논란인데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범죄 책임과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고 유럽에서는 비교적 신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내일 안보리에서 미국 비난 여론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이 상임이사국인 만큼 실질적인 제재나 결의안 채택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밝힌 통치 계획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통령은 여전히 마두로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권의 지도자 마차도는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밝히는 등 체포작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가방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력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의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반면 체포작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legó la hora de que la soberanía popular y la soberanía nacional rijan en nuestro país. 갑작스런 미국의 공습과 대통령 체포에 수도 카라카스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며 거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미국의 2차 공격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로 생필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세력 간 권력 다툼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베네수엘라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대립이 결국 대규모 공습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 배경과 여파를 국제부 한여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우리가 앞서 공습 장면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번에 체포된 게 마두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 부인도 같이 압송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닙니다. 네. 마두로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 집권 당시 국회의장과 검찰총장을 지냈을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집권하고 석 달 뒤 결혼했는데 영부인이 된 이후로도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로레스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조카 3명은 지난달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부인도 미국의 사법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영부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공습을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자 차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석유입니다. They took our oil rights. We had a lot of oil there. As you know, they threw our companies out, and we want it back. 과거 베네수엘라가 유전을 국유화하면서 현재 투자했던 미국 기업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에 석유 이권을 가져가겠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석유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페루의 항만과 브라질 대두 등 남미의 전략 자원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마두로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죠. 미국에 체포되기 직전 마두로의 마지막 공식 행보가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와의 접견이었습니다. 네,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번 공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안전가옥에서 잠을 자다 체포가 됐죠. 네. 전혀 대비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벙커버스터를 이용해 지하 핵시설만 핀셋으로 짚듯이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으로 적국의 핵심 시설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전문가들은 미국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집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신들의 핵 보유의 정당성, 또 핵 보유의 필요성을 강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오랜 기간 반미 전선에서 유대 관계를 다져왔다는 점에서도 김 위원장이 체감하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한여의 기자였습니다. 네, 정말 미국의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된 걸까요?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탄도미사일이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900km 정도 비행했다면서 정확한 자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KN-23 계열 화성 11마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체포 압송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는 점에서 미국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다르다. 본인들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충분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공식 SNS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나 국민, 동맹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이기도 한 만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북한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 침해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오랜 기간 반미 전선에서 유대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3박 4일간의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자 최고급 예우인 국빈 방문으로는 8년여 만입니다. 경주회의 폐기 후 2달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으로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동포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김혜경 여사와 트랩에서 내려와 인허준 중국 과기부 장관 등 환영 인사와 짧게 대화합니다. 화동이 꽃다발을 건네자 이 대통령 부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고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참석 중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한국 시각으로 조금 전인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을 약속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쟁점은 한한령 완화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등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기후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 10여 건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상 간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바라보는 중국 내 반응은 대단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럼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한준 특파원, 지금 중국도 우리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흘간의 설 연휴를 끝내고 오늘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는데 신년 업무 개시일에 바로 방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정부에서 바닥을 친 한중 관계가 새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관영 매체 신화통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며 양국의 미래를 향한 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기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CCTV도 이 대통령의 방중 소식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와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중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뿐 아니라 중국 국민들도 이 대통령의 방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 대통령 특히 이번엔 중국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접을 나온 중국 측 인사는 인허진 과학기술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라는 점에서 바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 정상이 방문할 때 장관급을 공항으로 파견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살펴보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수석 차관급이 나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더 낮은 차관복급이 영접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중국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위신을 세워준 상황이어서 중국도 적지 않은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모로 2개월 전 경주 정상회담 때보다 더욱 분위기가 좋아진 만큼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둔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과거 서울에 있는 상가를 여러 채 사들였다는 의혹인데 갑질에 대한 추가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사적 심부름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 후보자는 보좌진 상호 감시 등의 의혹으로 추가로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상가 쇼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과거 유학 시절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서울 지역 상가를 대거 사들인 뒤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 자금 출처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능력으로 검증받으려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담당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이 유지된다면 청문회를 이틀간 열고 피해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되면서 김 의원과 관련된 고발건은 지금까지 1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달간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핵심 인사로 통하는 A 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이었던 B 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다만 B 총경은 MBN과 통화해서 해당 의원과 친분이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추가 접수되면서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내일과 모레 공천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주요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경찰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참변이 났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50대 경찰관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도 숨지고 119 구급대원 2명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SUV 차량 한 대가 사고 현장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50대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1차 사고 직후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이 출동해 도로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SUV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이 단독 사고 이후 1차로에 서 있었고 이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UV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찰관을.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던 소방대원 2명과 사고 차량 운전자 등 7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선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경북 의선에선 주택에서 불이 나 모녀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5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찔린 사람은 군대 간거 이송됐고 이 사람은 투갑차가 잡혀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오전 9시쯤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주택 안에 있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지고 80대 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시간가량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임직원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된 사고는 자체 서버가 아닌 기내식 협력업체 서버가 해킹되면서 벌어졌는데요. 지난 2020년 분리 매각되는 과정에서 본사 데이터가 그대로 넘겨진 게 화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 KC&D 서비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사고 신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내부 서버에 악성 코드가 업로드됐고 지난달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만 건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항공의 분리 매각 과정에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곳 모두 해킹 사고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협력사 측은 요청한 적도 없는 정보라는 입장이고 대한항공 측은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의 본질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기업 매각 시 개인정보는 받아서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현장에서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서버에 방치하면 해커의 표적이 되는데 사내 데이터 자산 파악조차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 흐름과 책임을 방치한 구조적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는 형태만 바뀌어 계속 발생할 걸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애꿎은 임직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경매 시장은 불이 붙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1,200여 세대 아파트. 지난해 11월 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입찰에 4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13억 3,750만 원. 감정가액이 8억 3천만 원대인 것에 비해 낙찰가율은 160%에 달해 지난해 낙찰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면적 시세가 16억 원대까지 높아지자 경매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은 평균 97.3%까지 높아졌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가 시행된 이후 더 불붙어 최근 석 달 연속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이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상승 압력이 강해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간으로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새해를 맞아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무는 대신 다시 일터로 나와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활용해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실버 택배 어르신들인데요. 조성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서울의 한 사무실.
살펴보니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모인 실버 지하철 택배 사무실입니다.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64살 신종성 씨도 실버 택배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택배 물건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업무. 그 출발지 도착지 문자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출발지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몸이 불편해 지하철을 타고 택배를 배달하러 가는 길이 힘들지만 새해에는 일과 건강 2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운동이 되잖아요. 네. 집에 있으면 운동 안 해요. 보통 15,000보에서 많이 그럴 때는 25,000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며 택배를 배송하면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 넘는데 은퇴 뒤 소일거리나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83세인 김행자 씨는 실버 택배 경력 6년 차의 베테랑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한 뒤 손주 육아까지 마친 김 씨는 손주들이 다 자라면서 적적함을 달래려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주들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김 씨의 새해 목표도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활동을 하니까 행복해요. 손자들 용돈도 주고. 지난 2023년 기준 노인 택배 회사는 600여 개로 추정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정확한 어르신들의 지하철 택배는 새해에도 묵묵히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한 해 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흔히 시험관으로 불리는 체외 수정을 정부가 20회까지 지원하는데 난소기능 저하나 염색체 이상 같은 이유로 횟수를 넘기는 여성들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임 치료 횟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체외 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늘리면서 현재는 체외 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문제는 제한된 횟수를 넘겨 시술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20번의 남자 채취, 18번의 배아 이식, 4번의 유산, 한 번의 시술에 약 600만 원. 차수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 금액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배아의 상당수가 염색체 부족 이상으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수의 기준은 의학적 불리함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빨리 기회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한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요즘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보다 무엇을 더 견뎌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문제인 거죠. 현재 난임 치료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환자별 맞춤형 치료입니다. 취재진을 찾아온 한 난임 여성은 그동안 난임 치료에 쓴 주사기 사진을 보여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를 살펴보는 MBN 신년기획, 오늘은 부산시장 순서입니다. 당초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양강구도로 점쳐졌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차기 선거 판세와 변수를 안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이자 시장 후보 영순위로 꼽혔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하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려 출마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돌발 악재에 민주당의 부산 탈원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권에서 현재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뿐. 박재호 전 의원,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영춘 전 장관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3선 도전을 선언한 박형준 현 시장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큰 데다 당내에 뚜렷한 도전 의지를 보인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해수부 이전을 필두로 해서 해운 대기업들을 이곳에 대거 좀 본사를 이전시키고 정치권에선 잠재적 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도읍, 조경태, 박수영 의원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벗고 돌아오거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할 경우 판세는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부산 출신의 조국 혁신당 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여야 후보가 접전 양상을 벌인다면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30대인 정의한 대변인이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 부산의 주요 해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표심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신년 기획 다시 뛰는 대한민국 순서입니다. 올해 기대감을 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려면 국장을 기피하고 떠난 해외 투자자, 서학개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주총회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SK온 쪼개기 상장 논란. 국장의 불신을 키우고 개미들을 떠나게 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같은 오너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는 배당이나 인수 합병 여부를 의결하는 주주총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주총회가 몰리는 3월의 달력을 보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상장사의 67%가량이 여기 26일, 28일, 그리고 31일 이렇게 세 날짜에 집중해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결산일이 12월에 몰렸기 때문이라곤 하지만 같은 상황인 일본보다도 쏠림이 뚜렷합니다. 기업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주주총회가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조차도 재앙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6,500배 이상 주주총회가 거래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주주총회 분산 대체가 안 되고 있는 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국장을 기피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정책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재계도 주주 권익 향상에 변화를 보이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재계도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반대 뭐 이런 거에 좀 가까운 태도를 취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큰 어떤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집 나간 개미를 붙잡기 위해선 증시 정책을 확실하게 개선해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 남자는 차준환이, 여자는 신지아가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두 선수가 밀라노에서 후회 없는 연기를 펼치기를 기대해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빙판에 오른 차준환이 첫 점프인 4회전 쿼드러플 살코에 이어 트리플 악셀까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고난도 기술들을 완벽하게 소화한 차준환의 연기. 관중석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최종 총점 277.84점으로 1차에 이어 2차 선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차준환은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역대 두 번째 한국 피겨 선수 차준환.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한계에 도전합니다. 올림픽 출전이라는 것 자체가 늘 좀 꿈의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수년간 쌓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오고 싶습니다. 여자 싱글에선 신지아가 쇼트 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1위에 올라 최종 총점 219.89점으로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섭니다. 올림픽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절실했었는데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최선을 다해 좋은 연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선발된 피겨 국가대표들은 이제 결전지 밀라노에서 금빛 점프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섭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휴일인 오늘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로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1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